한국만은 믿었는데 완전 속았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K2 전차 성능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자 전 세계 방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 공개한 성능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에 각 나라의 방산업계 담당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그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아부다비 국방부 지하 3층 작전실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칼리드 알하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15년간 방산 실무를 담당해온 과장급 공무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차세대 전차와 자주포 도입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자리였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3개의 두툼한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업그레이드 패키지, 프랑스의 르클레르 차세대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와 K9 천둥이었어요. 사미르 장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친미파 인사였어요. 장군의 시선이 한국 제안서 위에 머물렀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지난주 예비 검토에서 한국 무기들의 스펙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 부분에서 기존 서구 무기들을 능가하는 수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장군이 자리에 앉으며 첫 마디를 던졌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이미 우리는 미국제 무기 체계에 익숙하고 정비와 훈련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한국 무기 시스템을 실수 없이 배제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장군의 시선이 제게 향했을 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K2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 K9 자주포의 사거리와 정확도, 모든 지표에서 우리가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군 간부들은 대부분 서구 무기에 익숙했고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내구성 테스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 온도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한다는 데이터였죠. 더욱이 모래먼지나 염분에 대한 내성도 기존 무기들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비웃듯 말했어요. 뻥 스펙이 진짜일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완전한 무시는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궁금증이 섞여 있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죠. 군수과장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기존 협력 사례가 많지 않아서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억측이나 편견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이 순간 저는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한국이라는 선택지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번 결정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방위력을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위해서는 편견 없는 객관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했죠.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성급하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사미르 장군도 마지막에는 추가 검토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저는 두바이 다운타운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에반 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계 방산 로비스트로 이 지역에서 15년간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에반 리는 항상 완벽한 정장을 입고 다녔고 유창한 아랍어로 현지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그가 저를 초대한 이유는 뻔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었어요. 부르즈 칼리파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에반 리는 값비싼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칼리드 씨, 오늘은 업무 이야기 말고 편하게 이야기해봅시다.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자리가 단순한 친목 도모일 리는 없었거든요. 그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며 제 가족 안부를 묻고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발전상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에반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칼리드 씨, 최근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에반 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자료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미국 사막지대에서 실시한 M1A2 에이브럼스의 성능 테스트 결과였어요. 모하비 사막과 네바다 시험장에서의 데이터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보세요. 이미 우리 사막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아직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장기 운용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나요? 그의 지적은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K2나 K9는 주로 온대기후에서 운용되었고 중동의 극한 사막 환경에서의 장기간 테스트 기록은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한국 무기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적 스펙만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으니까요. 에반 리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꺼냈어요. 만약 미국 시스템을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특별한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정비시설 구축과 기술자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장기 업그레이드 보장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더불어 그는 조심스럽게 개인적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는 합당한 컨설팅 피가 따르죠.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런 식의 접근은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과 비용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에반 리 씨,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증적 검증만을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때 에반 리가 미묘한 위협 섞인 말을 했습니다. 칼리드 씨, 이 업계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중요해요. 검증되지 않은 선택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그의 말에는 분명한 압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죠. 한국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 말이에요. 호텔을 나서며 저는 에반 리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있어도 환경이 다르니까요. 우리 사막에서는 못 버틸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오히려 호기심이 더 강해졌어요. 정말 그럴까? 한국 무기들이 우리 사막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까? 에반 리의 압박은 오히려 제 의지를 더욱 굳게 만들었죠. 이제 더욱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반 리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견제하려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만약 정말 한국 무기가 경쟁력이 없다면 굳이 그런 노력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저는 국방부 도서관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최근 동향을 조사해봤습니다.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성공과 인도와의 협력 확대, 그리고 각종 국제방산 전시회에서의 호평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 무기들의 실전 검증 사례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는 혹독한 유럽 겨울과 여름을 모두 견뎌내며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까지의 극한 온도 변화에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보고서가 인상적이었죠. 이 정도면 우리 사막 환경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미르 장군을 찾아갔어요. 장군님, 한국 시스템에 대한 직접 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군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칼리드, 시간과 예산 낭비 아닌가? 이미 검증된 미국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예산 수십억 달러가 걸린 문제인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결국 저는 장관님께 직접 보고를 올렸습니다. 15년간 방산 실무를 담당하면서 쌓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건이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과 비용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과 K9 자주포의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어떤 장비보다도 첨단 기술이라고 평가했죠. 장관님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칼리드, 자네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한다네 하지만 이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야. 만약 실사를 간다면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해. 그분의 승인을 받은 순간 저는 책임감과 동시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진짜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실사단 구성은 신중하게 이뤄졌습니다. 저를 단장으로 하여 포병 전문가 2명과 기갑 전문가 1명, 그리고 기술평가 전문가 1명으로 총 5명의 팀이 꾸려졌어요. 모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죠. 한국방산청에 공식 실사 요청을 보낸 후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측은 완전히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제안했어요. 사미르 장군은 출발 전날 저를 불렀습니다. 칼리드, 직접 가서 봐라. 만약 한국이 말뿐이라면 거기서 끝내면 되니까. 하지만 만약 정말 우수하다면 그가 말을 멈췄을 때 저는 그도 내심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기존의 편견을 벗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공항에서 에반 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죠. 칼리드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고 객관적 평가가 우선이라고 말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스펙표에 나온 것만큼 뛰어날까? 7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번갈아가며 생각했어요. 동시에 이번 실사가 아랍에미리트의 미래 방위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기술과 성능만으로 판단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인상에 압도되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동선, 첨단 기술이 곳곳에 스며든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입국 수속도 놀랍도록 신속했고 우리 실사단을 맞이한 한국방산청 관계자들의 준비성도 완벽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전용 버스부터가 최신형이었고 우리를 위한 안내 자료도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산이 너무 많은데 건물은 왜 이리 높은 거야? 실사단의 한 동료가 중얼거린 말이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죠. 좁은 국토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을 끼고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산자락과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택시기사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준 한국의 발전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렇게 단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니요. 압축 성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목적지향적이었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도 대부분 현대나 기아 같은 자국 브랜드였고 그 품질도 유럽 차량들과 전혀 뒤지지 않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급 세단들은 벤츠나 BMW보다도 세련되어 보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녁 시간이 되고 산책을 하면 어떨까 싶어 호텔 로비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친절하게 한강공원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반포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넓은 강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강변을 활용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치킨과 맥주 조합을 직접 보게 된 거죠.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지나갔고 조깅하는 직장인들도 끊임없이 제 옆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렵거든요. 사막 기후 때문에 야외 활동 자체가 제한적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강이라는 자연 환경을 시민들의 일상 속에 완벽하게 융합시켜 놓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 수백 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곧이어 화려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론들이 만들어내는 3차원 영상은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색깔도 다양하게 바뀌면서 하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죠. 한국의 전통 문양부터 현대적인 디자인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워하니 옆에 있던 한국인이 영어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활용해요. 방산 기술도 마찬가지로 민간 기술과의 시너지를 통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방식이 우리가 아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군사 기술과 민간 기술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에서 쌓은 기술력이 자연스럽게 방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죠.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본 광고판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반 소비재 광고 사이사이에 한화시스템이나 LI진엑스원 같은 방산업체들의 광고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방산업이 이 나라에서는 특별한 산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첨단 제조업의 연장선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죠. 이런 문화적 차이가 한국 방산업의 독특한 발전 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식을 하며 실사단 동료들과 첫날 인상을 나눴습니다. 포병 전문가인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빨라요.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기갑 전문가인 유세프도 동의했죠.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모든 과정이 군대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고요. 이런 문화가 그들의 무기 시스템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아침부터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랐고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술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화시스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현대적이면서도 견고한 느낌의 사무동과 거대한 연구개발동이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고 있었죠.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철저했는데 이는 곧 우리가 중요한 기술 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비에는 K9 천둥 자주포와 천궁 방공 미사일의 실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정밀함과 완성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류지석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소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화시스템 기술연구소장 류지석입니다.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첫인상은 전형적인 한국의 엔지니어 같았죠. 화려하지 않지만 신뢰감을 주는 모습이었고 말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타입처럼 보였습니다. 류 박사의 안내로 우리는 먼저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실로 향했어요. 전시실에서 본 K9의 개발 히스토리는 놀라웠습니다. 1990년대 초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온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었죠. 폴란드, 인도, 핀란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되면서 수집된 피드백을 반영해 성능을 향상시켜온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실내 테스트 센터로 이동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거대한 홀 안에는 K9 자주포의 터렛 부분이 실제 크기로 재현되어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실제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사격 없이도 모든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사격 통제 시스템, 자동 장전 장치, 포신 조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그의 시연을 보며 저는 한국의 시뮬레이션 기술 수준에 감탄했어요. 마치 실제 전장에 있는 것 같은 현실감이었거든요. K2 전차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실제 전차 내부와 동일한 조종석에 앉아 가상 환경에서 주행과 사격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특히 능동 방어 시스템의 작동 과정을 3D로 보여주는 화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요격탄을 발사해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보며
이것이 정말 현실에서 작동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류 박사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실제 성능은 시뮬레이션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실제 성능을 발표하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실제 성능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보통은 마케팅을 위해 스펙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오히려 겸손하게 발표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공개된 스펙보다 실제 성능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류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는 약속할 수 있는 것만 발표하는 편이거든요. 복합 통제 시스템 시연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하나의 지휘소에서 K9 자주포 여러 대와 K2 전차 그리고 천궁 방공 미사일까지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각 무기 시스템에 최적의 임무를 배정하는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이는 단순히 개별 무기의 성능을 넘어서 전체적인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통합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들도 각각은 뛰어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은 드물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류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방산업체들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저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또한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들의 첨단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 시간에는 실제 K2 전차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전시된 K2 흑표는 카탈로그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각진 외형이지만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견고하면서도 기동성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였죠.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사거리가 3k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최대 성능인가요? 류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사막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사 둘째 날 저녁, 저희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지훈 대위가 운영하는 한국식 회식 자리였어요. 정 대위는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로 내일 있을 사막 시연을 담당하는 실무진이었죠. 그가 저희를 초대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이었는데 화려하지 않지만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비공식적인 자리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그들의 무기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석하기로 했죠. 정지훈 대위가 우리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회식 문화를 체험해 보셔야 해요. 저희 군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기를 다루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친목 도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에 앉자 삼겹살과 각종 반찬들이 나왔고 무엇보다 소주병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이게 정말 군인들이 즐기는 방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대위가 소주잔을 들며 설명했어요. 한국 군대에서 회식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죠. 전쟁터에서는 옆에 있는 동료를 믿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군의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강한 유대감으로 결속된 공동체 같았어요. 회식이 진행되면서 정 대위와 함께 온 다른 장병들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한 중사가 말했어요. 저희는 K2 전차를 단순히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우 같은 존재죠. 매일 정비하고 점검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동료처럼 대해요. 그래서 성능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서 한국 군인들이 장비에 대해 갖는 특별한 애착을 느낄 수 있었죠. 이는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더욱 진솔해졌어요. 정지훈 대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싸울 준비뿐 아니라 함께 버틸 준비도 하거든요. 전쟁은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팀워크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무기 시스템도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그 순간 저는 한국 무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성능보다는 시스템 간의 연동성과 협력을 중시한다는 것을요. 실사단의 포병 전문가 아흐메드가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전술 철학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정대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70년 동안 분단 상황에서 살아왔어요. 매 순간이 준전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해왔어요. 또한 해외 파병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독특한 안보 환경이 오히려 실용적인 무기 개발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젊은 하사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외국 무기만 좋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 세대는 달라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K2나 K9을 몰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그의 말에서 세대 간의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이제 한국 군인들은 자국 무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대위가 회식 말미에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내일 사막에서 시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무기들은 카탈로그에 나온 것보다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거든요. 무기를 믿고 동료를 믿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스펙을 넘어서는 성능을 발휘해요. 저는 그 순간 한국 무기의 진짜 강점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정신력이 함께 만들어내는 시너지였어요. 회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경험한 한국의 회식 문화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 정신과 전술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직접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서 볼 시연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정신력으로 무장한 그들의 무기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제 휴대폰으로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에반리였죠. 메일을 열어보니 첨부 파일에는 전날 밤 우리가 회식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지훈 대위와 함께 소주를 마시며 웃고 있는 제 모습, 한국 군인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실사단 동료들의 모습까지 상당히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어요. 이 사진들이 어떻게 에반리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의도적으로 우리를 감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메일 본문은 더욱 당혹스러웠어요. 칼리드 씨, 어제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 보네요. 하지만 정치인이 아니라 군인이라면 이렇게 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사적인 친분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지는 것은 위험해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에반리의 메시지는 교묘했어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 측과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동시에 전송된 두 번째 첨부 파일이었습니다. 미국 모하비 사막에서 실시한 M1A2 에이브럼스의 상세한 성능 테스트 결과였어요. 섭씨 55도의 극한 온도에서 72시간 연속 운용 테스트, 모래 폭풍 중 사격 정확도 검증, 장거리 행군 후 즉시 전투 준비 완료 시간 등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가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연료 효율성과 정비 주기에 대한 데이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미 20년 넘게 중동 각국에서 검증받은 시스템이라는 점도 강조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한국 무기 시스템의 약점들을 지적한 분석 보고서도 첨부했더라고요. K2 전차의 엔진이 독일제라는 점, K9 자주포의 일부 핵심 부품들이 여전히 서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극한 사막 환경에서의 장기 검증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반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에반 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칼리드 씨, 메일 확인하셨나요? 저는 단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뿐이에요. 한국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에반 씨, 저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판단하겠어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죠. 오후에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내 제3관인 사미르 장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칼리드,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나? 그런데 아부다비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돌고 있더군. 자네가 한국 측과 지나치게 친밀해지고 있다는 소문 말이야. 장군의 말투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 에반리가 뒤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군에게 해명했어요. 장군님,
저는 철저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과의 접촉도 순수하게 업무적인 목적이에요. 하지만 장군의 반응은 차가웠죠. 칼리드, 자네가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잃지 않기를 바란다네. 국가의 안보를 개인적 감정으로 좌우해서는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실사단 동료들과 회의를 가졌어요. 포병 전문가 아흐메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칼리드, 우리가 너무 한국 쪽에 기울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본국에서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기갑 전문가 유세프도 동의했어요. 에반 리의 자료들을 보니 미국 시스템의 장점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검증된 성능은 확실히 장점이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감정이나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데이터와 실제 성능만으로 판단해야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에반 리의 압박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외교적 함의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에반 리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칼리드 씨, 내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국이 사막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 사막에서의 시연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압박이나 개인적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어요. 오직 데이터와 실제 성능만이 답을 줄 것이었죠. 그렇게 서울에서의 3일간 실사를 마치고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온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기술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에반 리의 압박과 본국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제 진짜 시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아라무라 사막 훈련장에서 실시될 한국 무기 시스템의 실전 시연이었죠. 이곳은 아랍에미리트 군이 극한 환경 훈련을 위해 조성한 시설로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사막 조건에서 각종 무기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곳이었어요. 시연 전날 오후 한국 측 장비들이 대형 수송기를 통해 도착했습니다. 글로브마스터 세대에서 차례로 내려오는 K2 흑표 전차 2대, K9 천둥, 자주포 세대,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과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 시스템까지 상당한 규모의 장비들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장비들의 상태였습니다. 장거리 수송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한국 기술진들의 신속한 조립 작업도 인상적이었죠. 불과 6시간 만에 모든 장비가 실전 배치 완료 상태가 되었어요. 한국 측 시연팀을 이끄는 정지훈 대위가 저희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일 시연에서는 각 무기 시스템의 개별 성능뿐만 아니라 통합 운용 능력도 보여드리겠어요. 특히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운용 방식을 중점적으로 시연할 예정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서울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마치 자신의 무대에 선 연주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사미르 장군이 저를 불렀어요. 칼리드, 내일 시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봤나? 장군의 질문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측의 준비 상태는 상당히 철저해 보입니다. 장군이 비웃듯 말했어요. 드디어 너희가 실수할 시간이 왔다. 사막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곳이야. 가식이나 허세는 통하지 않지. 그의 말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여전한 회의감이 묻어 있었죠. 시연 당일 새벽 5시, 아라무라 훈련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최종 점검을 시작했어요. 류지석 박사가 각 시스템을 하나씩 돌아보며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꼼꼼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막의 모래먼지와 온도 변화에 대비한 보호 조치들이었어요. 모든 중요 부품에 특수 커버가 씌워져 있었고 냉각 시스템도 사막 환경에 맞게 조정되어 있었죠. 오전 8시 관중석에는 아랍에미리트군 고위 간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미르 장군을 비롯해 육군 참모총장, 국방차관까지 참석한 대규모 시연이었어요. 저는 평가단석에 앉아 있으면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아랍에미리트의 향후 10년 방위력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더욱이 에반 리도
VIP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죠. 오전 9시 정각, 기온이 이미 섭씨 35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K2 전차의 기동성 테스트였어요.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고 급경사면을 주행하며 돌발 상황에서의 회피 기동까지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K2 전차는 1200마력의 강력한 엔진으로 사막 지형을 거침없이 달렸어요. 특히 모래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면서 기온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섭씨 42도를 기록하고 있었고 오후에는 5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과연 한국 장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어요. 관중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정지훈 대위가 무전기를 통해 각 시스템의 준비 완료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장비가 정상 상태라는 보고가 들려왔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들이 이 혹독한 사막에서 자신들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에반 리의 말처럼 사막에서는 못 버틸까? 아니면 류지석 박사의 말처럼 실제 성능이 스펙보다 더 뛰어날까? 곧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기온이 섭씨 44도에 도달한 가운데 K9 천둥 자주포의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대의 K9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거리의 표적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유효 사거리 검증이었습니다. 공식 스펙상 40km로 발표된 사거리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정지훈 대위가 관중석을 향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42km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요. 공식 사거리보다 조금 먼 거리입니다. 첫 번째 K9이 포신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어요. 유압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깨뜨렸죠. 자동 조준 시스템이 GPS 좌표를 입력받아 정확한 각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미르 장군의 표정도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죠. 포탄 장전이 완료되자 경고음이 울렸고 곧이어 엄청난 폭음과 함께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40초 후 42km 지점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표적 정중앙에 명중한 것이었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대의 K9이 동시에 연속 사격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각각 다른 거리의 표적을 향해 30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포탄을 발사했죠. 자동 장전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동 사격이었어요. K9들이 발사 위치를 바꾸면서도 연속적으로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사격 후 즉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인데 K9은 이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수행했어요. 발사 후 30초 이내에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여 다시 사격 준비를 완료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지훈 대위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완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조준, 장전, 발사, 이동까지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어요. 승무원의 피로도나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죠. 저는 이런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자주포들도 뛰어나지만 이 정도로 완벽하게 자동화된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12시가 되자 기온이 섭씨 48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진짜 극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K9들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전자장비들도 과열 없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류지석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섭씨 60도까지도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정도 온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정확도 테스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45km 거리의 차량 크기 표적에 10발을 연속 발사한 결과 모두 반경 10m 이내에 착탄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였어요. 특히 GPS 재밍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에서도 관성 항법 시스템으로 정확한 사격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현대전에서는 전자전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아랍에미리트 육군 참모 총장이 감탄했어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우리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겠군요. 사미르 장군도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는 유럽 무기들도 한다. 아직 결론 내리기는 이르지. 하지만 저는 이미 K9의 뛰어난 성능에 상당히 감명받고 있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자동화 시스템의 완성도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비의 편의성도 뛰어나 보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사막 한복판에서도 신속하게 점검과 정비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운용 시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오후 1시 K9 시연이 모두 끝났을 때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명히 성공적인 시연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였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실사격 시연이 남아있었거든요. 과연 K2는 K9만큼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다음 시연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어선 극한 상황에서 K2 흑표 전차의 실사격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의 시간이었어요. K9의 성공적인 시연에도 불구하고 사미르 장군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차는 자주포와 다르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거든요. 더욱 복잡한 시스템이고 승무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검증이 필요했죠. 관중석의 분위기도 K9 시연 때보다 더욱 긴장되어 있었어요. 두 대의 K2 전차가 사격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차는 정지 상태에서의 정밀 사격을, 두 번째 전차는 기동 중 사격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표적들은 3km부터 5km까지 다양한 거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스펙상 K2의 유효 사거리는 3km였는데 과연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가 관건이었죠. 류지석 박사가 관중석을 향해 브리핑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운용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를 진행하겠어요. 첫 번째 사격은 3.5km 지점의 표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공식 스펙을 조금 넘어서는 거리였죠. K2의 120mm 활강포가 천천히 표적을 향해 조준되었어요. 화력 통제 시스템이 바람의 세기, 온도, 습도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지훈 대위가 무전기로 사격 준비 완료를 보고했고 곧이어 엄청난 폭음과 함께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어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포탄의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5초 후 3.5km 지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표적 정중앙에 명중한 것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사격이었습니다. 4km, 4.5km, 그리고 마침내 5km 지점의 표적까지 모든 사격이 정확하게 명중했어요. 공식 스펙보다 훨씬 긴 거리에서도 완벽한 정확도를 보여준 것이었죠.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미르 장군도 이제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건 예상 밖인데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랍에미리트 육군 참모총장도 놀란 표정으로 류지석 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공식 스펙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사격이 가능한 건가요? 류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국내에선 평지가 없어 실제 성능을 못 입증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보수적으로 스펙을 발표하는 편이거든요. 두 번째 전차의 기동 사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속 40km로 달리면서도 4km 거리의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시켰어요. 능동방어 시스템도 시연되었는데 모의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사막 환경에서도 모든 센서와 컴퓨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 온도에서도 성능 저하가 전혀 없었어요. 연속 사격 테스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발을 연속으로 발사했는데 모든 포탄이 표적에 명중했어요. 명중률 100%였죠. 자동장 전장치가 사막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포신의 과열 방지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지속적인 교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시연이 끝났을 때 현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방금 본 것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미르 장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우리의 모든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수준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회의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탄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저 역시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뻥스펙이라고 조롱받았던 것들이 실제로는 과소평가된 진짜 실력이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K2 전차의 놀라운 시연이 끝난 후 우리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VIP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한 충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특히 사미르 장군의 표정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죠. 아침에 보였던 냉소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진지하고 사려 깊은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에는 신중한 모습이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라운지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는 상당히 진솔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고위 관계자들이 솔직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육군 참모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성능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사거리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죠. 하지만 사미르 장군은 여전히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어요. 성능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인 지원 체계나 정치적 고려 사항도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요. 저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방산 실무를 담당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야 할 때였어요. 장군님들, 오늘 저는 단순히 뛰어난 무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을 본 거예요. 제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접근법까지 보여줬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K9의 자동화 시스템을 보세요. 단순히 기계적인 자동화가 아니라 승무원의 피로도와 안전까지 고려한 설계예요. K2의 다양한 전투 모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무기를 만들 때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장하지 않고 실제 성능을 보여주려 해요. 오늘 뻥스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겸손하게 표현된 진짜 실력이었다는 게 그 증거죠. 국방차관이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칼리드 과장은 한국 시스템을 추천하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전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하는지 확신이 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예요. 한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사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파트너십을 제공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닌가요? 사미르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칼리드의 말이 맞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수준의 기술 철학이었지. 특히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네. 이들은 정말로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그의 말에는 더 이상 회의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탄과 존경이 묻어 있었죠.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한국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왕세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결국 최고 위층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했거든요. 국방차관이 말했어요. 내일 왕세자 전하께 상세한 보고를 드려야 해요. 오늘의 시연 결과와 우리의 평가 의견을 종합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향후 10년 방위력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빠른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들의 겸손함 속에 숨겨진 자신감, 과장하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하려는 태도,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철학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주 후 저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평가단이 아닌 계약 체결단의 일원으로서 말이에요. 왕세자의 최종 결정은 신속했어요. 시연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집된 국가안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 시스템 도입이 결정되었거든요. 왕세자께서는 특히 제 보고서를 높이 평가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국가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해요. 이번에는 사미르 장군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 같았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회의론자에서 열렬한 지지자로 변한 거죠. 비행기 안에서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칼리드, 자네가 옳았네.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 특히 그들의 겸손하면서도 확실한 기술력 말이야. 장군의 이런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어요. 한화시스템 본사에서 공식 MOU 체결식이 열렸어요. 언론진들이 대거 몰렸고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생중계를 했죠. 류지석 박사가 기술적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뻥스펙 국가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확신에 찬 지지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계약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포괄적이었습니다. K2 전차 100대, K9 자주포 80대, 천무 다연장 로켓 50대, 그리고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 시스템까지 총 1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약이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계획이었죠. 5년 내에 아랍에미리트 내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한국 기술진들이 현지 엔지니어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미르 장군이 류지석 박사와 악수하며 말했어요. 박사님, 앞으로 오랫동안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한 것이니까요. 류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죠. 저희도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더 발전하는 기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서명식 후 기념품 교환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준비한 선물들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전통 공예품부터 최신 IT 기기까지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산 냉감 패드였어요. 류지석 박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사막에선 이것도 무기예요. 체온을 낮춰주는 기능성 제품인데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이 훈련할 때 유용할 거예요. 저는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무기 계약에서 냉감 패드라니. 이런 센스도 한국다운 면이었죠. 그날 오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한 감상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오히려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은 말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파트너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녁에는 정지훈 대위와 다시 회식 자리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축하 자리였죠. 정 대위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아랍에미리트 군인들과도 좋은 동료가 되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군의 미래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마지막으로 류지석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전투력은 총구에서 시작하지만 신뢰는 사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이 보여준 진정성과 전문성이야말로 최고의 무기였어요. 그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답했죠. 과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런 성과가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요. 3일간의 서울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가방 속 냉감 패드를 만지며 웃었어요. 정말 이상한 기념품이었지만 어쩐지 한국다운 실용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막에선 이것도 무기라는 류 박사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후 저는 다시 아라무라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실제 훈련 현장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도착한 첫 번째 배치분, K2 전차 20대와 K9 자주포 15대가 이미 우리 부대에 배치되어 운용 중이었거든요. 오늘은 아랍에미리트 장병들이 직접 한국 무기를 조작하는 첫 번째 실전 훈련이 있는 날이었죠. 6개월 전 시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하루였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K2 전차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우리 병사들이 한국 교관들과 함께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병사들의 표정이었어요. 처음 한국 무기를 접했을 때는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특히 압둘라 중사가 K2 전차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측 훈련교관인 김상훈 소령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우리 병사들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한국 병사들보다 더 능숙하게 다룰 정도예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6개월간 운용해보니 어떤가요? 문제는 없었나요? 김소령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모래 폭풍이나 극한 온도에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어요. 정비 주기도 당초 계획보다 길어졌고요. 특히 우리 병사들이 정비하기 쉽다고 좋아해요.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한국 시스템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병사들이 K2 전차를 몰고 사막을 질주하는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특히 압둘라 중사가 조종하는 전차의 기동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고 급커브를 돌고 갑작스런 정지와 출발을 반복하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현지 병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 사막을 수놓는 검은 표범이야. K9 자주포 훈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병사들이 자동장전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연속 사격을 실시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모든 사격이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을 보며 6개월 전 시연 때의 감동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는 시연이 아닌 실전이었고 우리의 무기가 된 것이었죠. 한국 교관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압둘라 중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사, K2 전차는 어때? 기존 전차와 비교해서 말이야.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과장님,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자동이고 정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어요. 사막에서 고장날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전 전차들은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정말 든든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K2와 K9의 연동작전이 실시되었어요. 전차와 자주포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면서 가상의 적을 제압하는 훈련이었죠. 정보 공유, 표적 지정, 화력 조정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는 단순히 개별 무기의 성능을 넘어선 시스템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미르 장군도 참관하러 왔는데 흡족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무기가 아니라 미래였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좋은 무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철학과 협력 방식을 배우게 되었어요. 겸손하지만 확실한 실력, 과장하지 않고 실제로 증명하는 태도, 그리고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죠.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이었어요. 벌써 차세대 전투기 도입 검토가 시작되었고 한국의 KF-21이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좋은 파트너십은 계속 이어지는 법이군요.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과 실력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으로 보낼 KF-21 비행 시연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6개월 전 K2와 K9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하늘로까지 확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막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파트너십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겸손함이 미덕인데 여기서까지 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